지망이유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번에 얘기를 해주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본 대학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웬만한 대학이면 네. 아주 밑에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필수가 지망 이유서입니다. 네. 이제 학교 레벨에 따라서 지망 이유서를 쓰는 글자 수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낮은 대학일수록 250자, 400자, 600자, 800자, 1000자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네. 기본적으로 급이 좀 되는 학교들은 800에서 1000자가 기본적으로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와서 소논문 시험을 보게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원을 해서 1차 서류 심사는 통과가 됐는데 네. 소논문을 직접적으로 학교에 와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천자를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일본에 직접 갈 수 없어서 요즘 조금 유형이 조금 바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자로 많이 늘었네요. 2,500자로 지망 이유서를 써서 보내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왜 우리 대학에 지원하게 된 본인의 성장 배경에서부터 왜 우리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며 장래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500자를 써라. 상당합니다. 상당. 자기의 히스토리를 다 써야 된다. 그렇죠. 자기 히스토리도 그렇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처절하게 꼭 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그게 이제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2,500자가 말이 2,500자지 천자 쓰기도 애들은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논리적 그 흐름도 이제 갖춰야 되고 앞뒤에 개연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한 200, 300자 쓰면은 300자 넘어가면은 바다로 가던 애들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던 애들이 들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개연성을 찾지 못해서 글을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망 이유서는 하여튼 무조건 중요합니다. 우선은 1차 서류 심사에서 이재유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지망 이유서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본 점수는 제출 마지노선은 정해놓고 점수를 받으니까 지망 이유서를 보고 이 학생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학교에서 판단이 섰을 때 면접을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망 이유서를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써야지 합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과 비슷한 식의 지망 이유서로는 성공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네. 자기만의 뭐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중에 일본에서도 직접 지망 이유서를 쓰는 법이라든가 그런 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자들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와 있는 뭐 지망 이유서 쓰는 법이라든가 그런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고 어느 학생이 어떤 식으로 썼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그 학생들이 합격한 지망 이유서 수기를 베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망 이유서 후기를 쓴 사람이 한국인도 있겠지만 중국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인과는 별나라 세계의 이야기를 써놓은 경우도 되게 많고 환경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참조할래야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는 참조일 뿐인데 그 지망이유서 후기를 보고 나도 이런 레파토리로 쓰면 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참신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참신한 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망이유서를 쓸 때는 네. 대략 어떤 식의 순서인지만 본인이 알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창작을 해서 본인이 진짜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유와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써내려 가야만 그쪽에서도 얘가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대학을 지원했구나 라는 네.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는 그냥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네. 글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은 그 지망유서 네. 책자를 보고 썼을 경우에. 근데 그런 식으로 쓰면은 독특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차이를 둘 수 있는 지망이유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기만의 어떤 이제 특별한 그런 어떤 독창적인 그런 부분을 좀 써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지망이유서에 대한 부분은 그 지망이유서를 참조해서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생뚱맞게 그냥 아주 새로운 네. 면접 질문으로 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망이유서는 솔직히 한국에서 지망이유서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지망이유서를 쓴다.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능성이 크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아니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지망이유서를 썼을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 나중에 가서 낭패가 되냐 하면 그 지망이유서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안의 스토리를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 남이 써준 거라서. 네. 그렇게 돼버리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망이유서를 쓸 때는 학생들이 쓰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그 부분에서 고쳐가면서 본인이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거쳐서 지망이유서를 완성을 해야만 면접에서도 만들어진 스토리라도 자기 머릿속에 그 부분이 그렇죠. 쫙 깔려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남이 써준 지망이유서를 가지고 면접을 임했을 경우에는 그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네. 거짓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망이유서를 쓸 때는 스토리는 자기 본인이 짜서 만들되 이제 그 첨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면접에 가서 자기가 질문에 응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망이유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계약에서 EJ 점수하고 영어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 점수를 믿고 지원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아오야마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슈인 대학, 아오야마 대학, 뭐 그런 대학들이 제시하고, 점수의 최저 한도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 270, 뭐 수학 100. 절대 합격할 수가 없죠. 270이면은 270점이라는 건 점수가 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재유를 준비하는 한국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270은 별게 아니에요. 물론 기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270은 아주 흔하디 흔한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점수를 이 대학에서 270을 제시하는 근거는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일본어를 배우는 곳이 한국은 지금 현재 이재율을 공부해서 한국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네. 6월이나 11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한 번 볼 때 한국에서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보는데 일본 현지에서 네. 일본 어학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거의 70%거든요. 그러니까 22,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70% 정도, 70에서 80%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거의 한 15,000에서 16,000명 정도가 네. 일본 현지에서 보는 학생들이에요. 현지에, 그러면 사실은 그 현지로 가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인 거예요? 현지로 가는 것은 중국 애들이죠. 중국 애들. 중국 학생들은 일본이 이재율을 중국에는 허가를 내주질 않았어요. 네. 이유는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재율은 중국에 허가를 내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율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로 날아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자체가. 요즘에 이제 동남아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약 25% 정도가 동남아 사람. 그 다음에 기타가 0.5% 정도고 한국 학생이 3에서 5%, 나머지 70%가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싸움이 되질 않아요. 숫자상으로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중국인들은 중국 현지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일본어로 직접 와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 있는 랭귀지 코스의 일본어 학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랭귀지 코스예요. 대학을 전문으로 보내기 위한 학교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 스쿨이죠.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건 와서 일본어를 배워서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학교가 일본어 학교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일본어 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대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과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과 어느 쪽이 낫습니까? 라고 한다면 솔직히 독해나 청독해나 종합과목 그 부분은 한국에서 배우는 게 월등합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 어학교에 다니면 주변이 다 일본어니까 살다 보면 귀가 트이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주변이 다 일본어인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듣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긴 해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오타쿠들도 많고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은 일본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이 기초적인 일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본어 문법 배우는데 한국에서 보통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코스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 문법. 저희 유학반은 한 달이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일본 랭귀지 스쿨에 가면은 거의 1년을 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그 환경이고 그리고 한 반에 정원이 20명인데 국적이 또 다 다르죠. 중국인, 한국인, 동남아인 이게 그 부분이 그렇게 잘 소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일본어를 가르쳤을 경우에 금방금방 본인이 모르는 거 금방금방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모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음가짐도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의욕이 더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270은 별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학에서 그 제시하는 그 점수는 그럼 그게 현지에서 있는 그렇죠. 학생들을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70을 잡은 것은 일본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있는 네. 학생들을 위한 기준 점수를 잡아 놓은 겁니다. 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27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제 점수나 영어 점수는 믿지 말고 좀 더 실질적인 그렇죠. 대학들의 실질적인 점수들은 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참조를 하시고 네.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점수 절대 믿지 마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 이재유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고득점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고득점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네. 저희도 학생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 다 똑같이 가는데 누군 점수 1등 먹고 그러니까 누군 네. 맨 꼴등 먹고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네. 우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을 때는 네.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어학을 일본에 관심도 없는 백지 상태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힘들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네. 보면 그렇죠. 됩니다. 근데 보통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 했을 경우에 일본의 애니를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딱 최소로 잡았을 때는 1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1년. 그리고 고득점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안정적인 고득점을 원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안정적인 고득점은 2년 정도. 그리고 소논문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진로를 네. 한국 대학이냐 일본 대학이냐를 확실하게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도 하나의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네. 갔을 때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한국 대학 가기 위해서는 수학도 해야죠. 그렇죠. 영어도 해야죠. 네. 국어도 해야죠. 네, 과목이 많습니다. 뭐 필수 과목, 점수 네. 잘 나와야 되는 과목을 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투자를 하는데 그쪽에다 돈을 쓸 건지 아니면은 일본으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땐 일본 쪽에 관한 부분에 돈을 써야 될지 확실하게 나눠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을 하고 대학을 진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은 양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갔을 때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6월하고 11월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유 시험이 6월 시험하고 11월 시험이 있는데 3학년 올라갔을 때 고3 올라갔을 때 6월 시험이 100%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11월 시험까지 가면은 갈 수 있는 게 호로병처럼 좁아지기 때문에
6월 시험을 보고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면 그렇죠. 기간이 1년 5개월 남습니다. 1년 5개월 15일 남아요. 그러면 물론 일명 오타쿠에 진짜 일본어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좋은 결과 그렇죠.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는 좀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진로를 결정을 해서 그렇죠. 일본 유학을 가겠다 싶으면 그때 진로를 결정해서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네. 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온 네. 학생이 네. 2학년 11월 달에 저희가 히라가나부터 가르쳐서 2년 딱 가르쳐서 12월 달 시험을 딱 봤는데 그 학생이 일본어는 367점을 맞았어요. 오, 네. 거의 상대평가라 371점이 만점인데 367점 딱 맞았어요. 4점 차 나더라고요. 네. 그 학생한테는 제가 일본어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했어요. 네. 너는 이만큼 공부했으면 일본어는 우선 잠시 힘을 좀 빼도 되니까 집에서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과목을 더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공부하는 것과 딱 당해서 내 점수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하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점수를 얻는 것하고는 그렇죠.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진로를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나눠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생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고등학교는 올라가기는 하는데 한국 대학을 봤을 때 본인 성적에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진로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나눠주시는 게 좋고 한국 공부하다가 안 되면 일본으로 가자 이런 식의 방식이 최악의 수라고 저는 봐요. 미리미리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미리미리 진로를 결정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이도저도 아니게 한국 공부하다가 안 되면 일본어로 틀자 해서 한국 공부도 시키면서 일본어도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남들보다 성적이 잘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한국 공부도 해야죠. 일본어도 공부해야죠. 그럼 남들보다 더 힘들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그 자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이 갖게 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정확히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길을 못 찾겠다 싶으면은 한번 일본이라는 대학도 한번 선택지를 두고 한번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르면 뭐 중3이나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정도 얘가 공부하는 걸 봐서 조금 일찍 진로를 결정해서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원장님.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맘 놓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대학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키워서 주고 근데 중학교 성적 보면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이 기초라는 부분이 바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판단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주일 고득점 어느 정도 공부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명문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그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과와 이과를 분리해서 혹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신지. 명문대를 어디까지를 명문대라고 해야 될지는 솔직히
뭐 일본 내에서 국립대 명문대지요. 네네. 명문대, 국립대에 있고, 국립대는 입시 요강을 보면은 점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근데 국립대를 갈 수 있을 정도가 와세다 케이오, 조치, 네. 지마루치 정도, 일본어는 그 정도는 맞으시면 되고요. 네. 다 비슷합니다. 그 기준 점수, 네. 일본어는 350점 이상 무조건 맞기가 기본. 네, 350점 이상 맞기, 네. 기본.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국립대도 그렇고, 와세다 조치, 게이오도 그렇고, 고득점 맞으셔야 돼요. 아, 영어는 무조건 고득점. 네, 토플. 토플 고득점이 보통 어느 정도 고득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와세다 보낸 학생들은 토플 100 이하는 없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100 정도, 100 언저리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 말고도 네. 같은 학원에 종사하시는 일본 유학을 하시는 네.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하고도 정보교류를 합니다만, 그분의 정보에 따르면 100 이하로 간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 월등히, 다른 점수가 그렇죠. 월등히 좋았을 때 이야기고, 제가 보낸 학생 중에는 100 이하는 없었어요. 100 이하는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지마루치는 조금 이야기는 좀 많이 다르고요. 그쪽은, 토익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 자체를, 토익은 600선으로 저는 보거든요. 아, 네. 토익 600선으로 보고, 호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스피킹도 추가가 됐고요. 네. 그래서 입시 요강마다 성적은 다른데,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본어 점수 말고 영어 점수가 월등히 엄청 좋다고 그래서 네. 대학교에서 그것 보고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일본어 점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말을 못 알아듣는 학생한테 그렇죠. 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영어는 일본도 제2외국어고 우리나라가 제2외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 학교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거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 점수에서 조금 더 맞은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따진다? 네. 요거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제시하는 영어 점수는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영어 점수는 진짜 그렇고요. 일본어 점수는 믿지 마세요. 일본어 요강에 나와 있는 일본어 점수는 절대 믿지 마시고 영어 점수는 최소한 거기는 맞아야 받아줄 거야 라는 그 제시를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본어 그 다음에 종합과목 같은 경우는 네. 최저한을 제시했는데 그건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랑 전과 점수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점수를 믿지 말라. 절대 신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그 다음에 수학도 이과는 수학 2죠. 네. 수학 네. 2에 네. 물리와 화학 네.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물리하고 화학은 국립대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 사립대의 이과 같은 경우는 네. 물리하고 화학선은 평균은 넘어라. 평균 전체 학생들 평균은 넘어라. 네. 평균을 넘었을 경우에는 합격할 가망성이 크다가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죠. 수학 점수가 네. 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네. 물리하고 화학은 기본은 넘기면 수학 점수 봐서 수학 점수가 좋으면 합격시켜 줄 수 있다. 이과 과목은 평균 이상만 맞아라. 그렇죠. 그리고 수학이 좀 더 우수하면은 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네. 이 통계가 네. 저희 학생들, 제가 보낸 학생들 2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절대 신봉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이것도 하나의 통계고 하나의 그렇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웬만큼은 믿으셔도 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전체 학생을 한 번 시험 보는 학생 22,000명을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다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 몇 점으로 뽑는다라는 그런 걸 제시를 해줬으면 제가 그걸 토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겹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유 점수만으로도 갈 수 없는 게 또 일본 대학이고 면접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통상적으로 저희 학생 보냈을 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명문대 입학 조건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마지막에 잘 들었는데 어쨌든 대학의 입시 요각은 복합적으로 지금 복잡한 것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일본어는 기본 깔고 보자 이거죠. 네. 그게 없으면 우선 출발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일본어가 기본이 깔려야 일본어로 써 있는 수학도 네. 문제도 풀고 그렇죠. 물리도 풀고 맞습니다. 화학도 풀기 때문에 네. 일본어는 기본으로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합과목 수학, 물리, 화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의 자질에 따라 너무 점수차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맞아라. 네, 맞습니다. 많이 맞아두면 네.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기준선들을 잘 모르니까 그 기준선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면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말씀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